여보, 그 돈에서 조금만 빼서 사채 이자만 막아줘. 그리고 펜트하우스 하나 사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다 같이 살자. 남편이 그렇게 다정하게 웃으며 애원하던 그 얼굴 위로 저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 봉투를 던져줬어요. 친정아빠에게 상속받은 걸로 자기 욕심 채우려던 남편.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됐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계시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고3 딸 하은이를 키우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빌라에 사시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거의 매일 밑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리는 게 오랜 루틴이었죠. 결혼 초만 해도 남편은 저에게 참 살가운 사람이었어요. 꽃집 개업 준비로 정신없던 시절 남편은 퇴근길마다 들러 무거운 화분을 대신 옮겨주곤 했습니다. 개업식 날 남편은 화환보다 더 큰 꽃다발을 직접 사들고 와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우리 지은이 사장님 됐네. 앞으로 내가 옆에서 든든히 받쳐줄게. 당신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되게 낭만적이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당신한테만 이런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리라 마음 먹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다정함은 조금씩 당연함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시대의 개소사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남편은 저에게 뭔가를 해주기보다 제가 해주는 걸 받는데 더 익숙해졌어요. 저는 시댁 개소사를 묵묵히 챙기고 몇 년 전 시댁이 진 빚까지 조금씩 갚아주며 살아왔습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김장철이면 손이 부르트도록 배추를 절이면서도 저는 그게 그저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TV 보면 다들 그러잖아요. 명절 후유증도 있고 명절 지나면 이혼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 참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러려니 하며 넘어갔었죠. 그러면서도 저는 늘 이 집에서 그저 당연한 존재, 있으나 마나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언젠가 제가 몸살로 며칠 알아누웠을 때도 시어머니는 안부를 묻기는커녕 전화로 언제 밥을 차려줄 거냐고 물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친정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날 밤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몇 달간 투병하시다 결국 돌아가셨고 저는 3일장 내내 거의 뜬 눈으로 조문객을 받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남편은 상 치르느라 피곤하다며 짜증을 내더니 곧장 벽을 보고 코를 골았어요. 저는 그 옆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고 큰딸이 있는데도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니 그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어머니도 없는데 아버지까지 안 계시니 정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 저를 다독이기는커녕 어린아이같이 짜증내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걸어서 10분이면 오시는 시어머니가 반찬통이 비었다며 일찌감치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위로는커녕 빈 반찬통을 흔들며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하은애비 당뇨약은 챙겨 먹었니? 며칠 자리 비웠다고 집이 엉망이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억장이 무너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터뜨리고 싶었지만 수능을 코앞에 둔 딸의 얼굴이 떠올라 저는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하은이가 잠든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세게 틀어놓고 소리주게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저는 상속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조그맣게 상가 건물 하나를 갖고 계셨는데 최근 그 일대가 재건축 확정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가치가 크게 뛰어 있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상속받을 재산이 세금을 제외하고도 자그마치 30억 원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상하게 기쁨보다는 불안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리고 아빠가 물려주신 건데 헛되이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남편과 시댁이 알면 무슨 짓을 벌일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속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주소로 우편물을 받도록 해두고 통장도 따로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간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리만치 달라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는데 저는 순간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차렸어. 앉아서 좀 쉬어. 평소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는 모습에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알고 보니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저희 집 주소로 상속세 안내 우편물을 하나 보냈는데 남편이 그걸 먼저 뜯어본 거였죠. 여보, 나 그 우편물 봤어. 30억이라니 대박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이 왜 내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봐? 부부 사이에 니꺼 내꺼 우편물이 어디 있어. 다 우리 거지. 이건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야. 당신이랑 상관없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밖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다 준 덕분에 당신이 편하게 꽃집이나 하면서 아버님 유산까지 관리할 여유가 있었던 거잖아. 이것도 결국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지. 내가 편하게 일했다고? 나 지금까지 밤새워가며 일한 거 당신이 몰라서 그래? 어쨌든 결혼해서 생긴 재산은 다 공동재산 아니야?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던데. 저는 그 뻔뻔한 논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돈 냄새를 맡자마자 이렇게 태세를 바꾸는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낯설었어요.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저희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느새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창업 팜플렛과 강남 상가 도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정도 몫이면 손님이 끊이지를 않을 자리다. 매출이 어마어마할 거야. 우리 아들이 사장님 되는 거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신이 나서 도면을 손가락으로 짚으셨어요. 차도 좋은 걸로 하나 뽑아야죠. 사장님이 카니발 타고 다니면 폼이 안 살잖아요. 시누이가 거들며 한술 더 뜨자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이참에 펜트하우스 하나 사서 다 같이 살자. 어머니, 그건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상속도 다 안 끝났는데. 저는 참다 못해 슬쩍 끼어들었어요. 얘는 어차피 며칠 안으로 다 정리될 거 아니니 미리 알아봐서 나쁠 거 있어? 시아버지만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슬쩍 물어봤어요. 그게 지금 좀 알아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남편은 그렇게 얼버무리며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몇 마디가 들려왔는데 이자가 너무 높다. 그래도 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 같은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 무렵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는 오랜 친구 미경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아, 저기 좀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너네 카페 사업하는 거 맞아? 카페?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꽃집 하잖아. 그렇지? 어제 우리 쪽 사무실에 강남에 카페 자리 하나 계약됐다고 소문이 돌더라고. 근데 계약자 이름이 너네 남편 이름이랑 똑같아서. 뭐?
네 남편 이름으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확인해보라고 전화한 거야. 근데 지은아, 나 그거 듣고 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한데? 보증금에 권리금까지 몇 억을 현찰로 한 번에 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돈 사채업자 쪽에서 끌어다 썼다는 소문이 있어. 뭐? 사채?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우리 쪽 업계에 도는 소문이 그래. 지은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한번 확인해보고 사채는 진짜 안 된다. 저는 다음날 곧장 은행에 가서 남편 명의로 된 계좌들을 조회해봤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한도를 넘겨 있었고 낯선 대부업체에서 입금된 내역까지 발견했어요. 저는 은행을 나오자마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시어머니 빌라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죠. 을구란에 낯선 대부업체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또렷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남편은 제 유산을 받을 걸 확신하고 이미 사채까지 끌어다 써버린 거였죠. 남편은 그 무렵 다니던 회사도 이미 그만둔 뒤였더라고요. 카페 사장이 되면 회사 따위 필요 없다며 저와 상의도 없이 사표부터 던져놓은 상태였던 거죠. 저는 그 사실까지 알게 되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다니던 직장까지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는 게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냉철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장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저는 그 대신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상황이면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 가압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 신청과 이혼 소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서류가 정식으로 발부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는데 그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지냈어요. 남편이 다정하게 굴 때마다 저는 예전 좋았던 시절이 떠올라 잠깐씩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이 챙겨주던 손수건이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흔들리면 아버지가 평생 일군 것들과 딸의 미래까지 다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가압류 결정문과 이혼소장이 정식으로 발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 시댁 식구들과 카페 인테리어 업자까지 모두 저희 집에 모여 있었어요. 자, 이쪽이 메인 홀이고 이쪽에 룸을 몇 개 더 넣을 예정입니다. 업자는 태블릿으로 설계도를 보여주며 한창 설명 중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다들 들뜬 얼굴로 그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서랍에서 그 낡은 손수건을 꺼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남편의 가슴팍에 그대로 던졌죠.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서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가압류 결정문과 이혼소장이 나왔습니다. 이혼소장이랑 당신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이야. 거실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여보, 지금 장난하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야? 장난 아니야.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당신 사채 써서 가게 약한 것도 어머니 빌라에 근저당 잡힌 것도.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치셨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은혜미야, 근저당이라니. 업자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슬그머니 태블릿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에요. 저는 한 푼도 이 사업에 쓸 생각이 없어요.
부부 공동재산이라잖아. 내가 그렇게 벌어다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이 그렇게 소리치자 저는 차갑게 되받아쳤죠. 당신이 사채 끌어다 쓸 때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 당신 결혼하고 20년 가까이 나한테 뭘 해줬는지 한번 세어봐. 나 그동안 시댁 빚 갚아주고 명절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면서도 군말 없이 다 했어. 근데 당신은 내 아버지 유산 앞에서야 겨우 된장찌개 하나 끓여주더라. 그리고 나서 바로 사채를 써? 기다렸어야지. 적어도 나랑 상의 정도는 했어야지.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잠깐 눈이 멀었나 봐. 눈이 먼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 당신 명의 재산은 오늘부로 다 가압류됐어. 이제 그 카페 시작도 못한다고. 그때 내내 소파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보시던 시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재준아, 잠깐 이리 와봐라. 시아버지는 들고 오셨던 낡은 손가방을 뒤적이시더니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오셨는데 알고 보니 지난 20년간 제가 시댁에 보태온 돈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신 장부였어요. 이거 뭔지 아니? 네 처가 그동안 우리 집에 보태준 돈을 내가 적어놓은 거다. 네 결혼식 때 빚, 네 동생 유학자금, 우리 집 전세금까지 다 하은애미가 보태준 거야. 방금 전 제가 내뱉었던 말, 사채니 근저당이니 하던 그 말이 뒤늦게 시아버지 귀에 박힌 모양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수첩을 덮으시고 아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니? 사채를 썼다고? 우리 집에 근저당까지 잡혔어? 아, 아버지, 그게 이 자식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몰래 사채까지 써서 이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해? 이 부끄러운 놈.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셨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급해졌어.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생긴다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이 나가서 서둘렀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 사채 어떻게 갚을 거냐고. 지은아, 그건 네가 제발 조금만 도와줘. 이자가 하루하루 불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나 진짜 큰일 났거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다리를 붙잡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부동산에서 그 자리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자꾸 급하게 하니까 내가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도장을 찍어버려서.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다리를 붙잡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이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저와의 이별이 아니라 그 빚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다 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그 돈을 탐내니. 그것도 친정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를.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같이 카페를 하고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꿈을 꾸셨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아버지는 수첩을 덮으시고는 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하은애미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그래도 시아버지만큼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몇 주 후에 가정법원 재판이 열렸어요. 남편은 재판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그런 것뿐이에요. 판사님이 담담한 목소리로 물으셨죠. 가족을 지키려 했다면서 배우분과는 상의를 하셨나요? 남편은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반성이 아니라 그저 빚에 대한 공포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재판 결과 저는 상속받은 재산은
온전히 지킬 수 있었어요. 상속받은 재산에 남편의 기여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유산은 원래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동안 함께 모은 살림살이와 예금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제가 훨씬 유리한 비율로 나눠받았어요. 거기에 남편이 제 재산을 가로채려 몰래 사채까지 끌어다 쓴 정황이 인정되면서 위자료도 함께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요. 이혼도 그렇게 무사히 성립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걱정부터 앞설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어깨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몸이 가벼웠거든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남편도 없고 진짜 혼자여서 불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남편은 몇 억이 되는 사채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며 받아간 재산 분할목도 원금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살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나듯 이사를 나갔고 쉰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갈 곳이 없어 결국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대리운전에 막노동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근근히 이자만 겨우 막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때 자기 이름을 건 카페 사장이 되겠다며 회사까지 그만두고 큰소리치던 사람이 이제는 다 늙은 나이에 어머니 집 좁은 방 하나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됐어요. 시댁도 근저당 잡힌 빌라를 결국 처분해야 했고 어머니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거든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하루하루 초췌해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저는 지인을 통해 가끔 전해 듣습니다. 지금 저는 딸과 함께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어요. 큰 평수의 좋은 동네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건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이었으니까요. 꽃집도 예전보다 마음 편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은 손님들이 고르는 꽃 하나하나에 더 정성을 담게 됐습니다. 하은이도 이제 마음 편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얼마 전에는 원하던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우리 딸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저는 그렇게 딸과 소소한 저녁을 나누며 진짜 제 삶을 되찾았다는 걸 매일 실감합니다. 가끔 아버지 산소에 들러 그동안의 일들을 조용히 전해드리곤 해요. 남편과 시댁은 제 유산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들 몫부터 계산하기 바빴지만 정작 저를 진짜로 걱정해준 사람은 제 돈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로또에 당첨되고도 오히려 인생이 망가졌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예전에 그게 그저 남 얘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직접 겪어보니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순간 사람이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평생 저를 무시하던 남편도 저를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여기던 시댁도 30억이라는 돈 앞에서는 순식간에 본색을 드러냈으니까요. 그 돈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그 돈이 그저 드러내준 것 뿐이라는 걸 저는 이제는 압니다. 하은이에게는 아빠와 함께 살 수 없어 조금 미안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은이도 성인이 되었고 아빠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 그래도 부담은 덜하네요. 혹시 지금 갑작스러운 돈이나 행운 앞에서 가족이나 배우자의 낯선 모습에 마음이 복잡하신 분이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그저 그 순간에 원래 모습이 드러난 것뿐이니까요. 그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